7강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안, 스마트 팩토리 미래. 그 중에서 먼저 스마트 팩토리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는 기획부터 제작, 설계, 그리고 운영과 유통까지 전 과정을 ICT 기술과 접목해서 디지털로 운영하는 그런 공장을 일컫는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축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스마트 팩토리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 어떠한 점들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요소인 ICBM,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모바일,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러한 핵심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고 변모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평균 약 10% 정도 매년 스마트 팩토리가 보급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모양새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처음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진 독일에서는 지멘스가 위치한 독일 암백 공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서 하루에 약 5천만 건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이 5천만 건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함으로써 불량률이 0.0012% 정도로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은 3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고도화 정책을 마련해서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까지 25년까지 약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배경에는 코로나19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중단되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죠. 따라서 중소기업들에서는 디지털화 투자라든지 또 인더스트리 5.0 등의 전략이 생겨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작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장 디지털화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또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성은 스마트 공장이 요구하는 가용성과 연결성을 지원,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슈어링이 촉발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여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와 있는 자국 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품질 향상 등의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중기부 자료에 보면 생산 원가는 15.9% 낮아졌는데요. 품질은 자그마치 43.9%, 납기 준수율은 15.5%, 생산성은 30%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원가는 낮아지고 품질과 납기율, 생산성이 좋아졌다. 모두 정말 품질은 반 정도가 좋아졌다니까 스마트 팩토리 구축 효과가 아주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 역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한 건당 사고가 생길 때마다 3억 8천만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사고 증가율에 있어서 랜섬웨어가 3.5배, 스푸핑이 2.5배, 스피어피싱이 0.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안 위협 유형으로는 비인가자 접근이 87%, 운영 중단이 86%, 지적 재산권 탈취가 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알루미늄 제조기업인 노르스크 하이드로 랜섬웨어 보안 사건이고요. 노르스크 하이드로에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가 비업무 사이트에서 이메일이 이제 들어가서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 근무자가 악성 코드가 된 이제 메일을 열람하면서 랜섬웨어 로커코카에 감염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두 번째로 업무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자체 발전소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2차 확산이 피해를 가지게 되면서 시스템은 사용자 접속이 중단되고 긴급 대응에 나섰죠. 그렇지만 생산 공장 가동이 부분적으로는 중단되었습니다. 브라질 공장이 부분적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감염 사고 여파가 확산되었습니다. 워낙 글로벌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였었고 하루 정도 휘청임에 따라서 당시 세계 알루미늄 값이 1.2% 정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의 2018년 매출은 약 5,733억 원인데요. 랜섬웨어로 이 업체가 이날 손실을 얻은 금액은 약 637억 원, 하나로 637억 원 정도라고 하니 1년 벌은 것에 10분의 1 정도의 손실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만 반도체 공장 TSMC 랜섬웨어 감염 사건인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인 TSMC가 단 한 번의 악성 코드 감염으로 생산 설비 일부가 멈추면서 연매출 3%의 손실을 얻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48시간 공장 가동 중단이고요. 약 3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감염 경로는 유지보수 업체의 USB를 통해서 감염 경로가 이렇게 유지보수 업체의 USB를 통해서 폐쇄망, 바이러스 검사 없이 또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됐고요. 두 번째로 SMB 취약점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취약점을 통해서 타이나 신주, 대중 3개의 공장으로 바로 이렇게 탁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의 기기 1만 대가 감염이 됐고 이틀 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TSMC는 외부 해킹에 의한 침해가 아닌 내부자 실수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이런 내부자 실수여도 사이버 보안 위협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USB를 꽂는 것도 실수겠지만요. 이렇게 쉽게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는 것,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의 위협에서 쉽게 드러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는 무엇일까요? 랜섬,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기관의 시스템 내 전자 파일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데요.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 그룹은 피해자에게 암호화된 파일에 몸값을 요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잘 알려진 해킹 공격 유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밖에도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미국의 송유관, 나라에 있는 송유관을 하는 회사에서도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고요. 솔 오리엔스라고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제조업체에서도 랜섬웨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같은 해커들이 JBS 푸드에 침입해서 랜섬웨어로 이제 해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랜섬웨어는 IT 환경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해킹 유형의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OT 환경에서도 사이버 위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격 유형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킹 그룹이 피해 기업의 서버, 단말기 내 전자 파일을 암호화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기업의 내부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금전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암호화된 파일을 몸값을 지불해라, 피해 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내부 시스템에서 탈취한 영업 기밀이나 고객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를 유출하겠다라는 위협을 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마비시켜서 금전적 요구를 타협하도록 위협하게 하는 패턴 등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경우 피해 기관은 해킹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금전적 이익이 주된 목적의 공격 그룹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랜섬웨어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발전까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규모와 세력을 키우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 시장, 이 랜섬웨어를 배포한 그룹과 랜섬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공격 그룹이 존재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총과 같은 무기 판매상과 이를 구매해서 상점에 공격을 하는 그런 강도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마치 어둠과 같은 곳에 이제 생태계처럼 나쁜 생태계처럼 그게 생성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조직이 IT 측면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OT, 운영 기술에 대한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OT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는 기본적인 위협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이버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악성 코드들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안전 시스템 자체가 타깃이 되는 그러한 랜섬웨어들이 장애가 발생되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으로 계속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윤에 있어서는 PLC, 로봇, 생산 설비, 인터넷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공격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OT 전용 보안 대응 솔루션이 미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 담당자의 보안 이해도가 낮다. 이것은 공격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매출 하락과 산업 기밀 유출도 공격 유발을 동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보안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랜섬웨어가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네트워크와 제어 시스템으로 공격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운영기술 OT 및 IT 네트워크망 분리가 미흡하기 때문이고요. 핵심 자산 및 시스템에 대한 침투 경로와 취약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 및 사업 연속성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테스트에 대한 부족이 있겠고요. OT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및 원격 접속 시 강화된 인증수단의 부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취약점 관리와 OT 시스템의 전반적인 패칭 사이클 및 테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랜섬웨어 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 부족이 있겠고요. 비정상적인 업로드에 대한 제한적인 모니터링 역량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T와 IT의 제한적인 협업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시각 차이가 발생되며 제각자 다른 사고, 대응 및 회복 탄력성 계획 수립도 그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안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IT 환경과 다른 OT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접근 방식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IT 시스템의 경우 노후화 주기가 약 3에서 5년 정도 운영되는 반면 OT 시스템의 교체 주기는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로 IT 시스템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안전, 보건, 환경 등이 고려된 제조, 생산,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부 투자 심의 및 검토 프로세스도 IT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IT 시스템의 경우도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반면 OT 시스템의 경우는 인명피해 등과 같이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에서 특히 작은 변화라도 심각한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이나 요청 같은 소프트웨어 패치도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보보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IT의 발달로 인해서 시스템 내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러한 보호를 하는 미션이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기업들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이제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보안의 경우는 영업기밀, 인사정보, 연구 결과, 그리고 최근에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이 정보 보안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알고리즘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개인화 광고 등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이제 기업의 생존율을 좌우할 만한 핵심 정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모색하는 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OT의 경우에도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데이터 로그 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 등이 이제 기존보다는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조나 생산 등을 위한 공장 및 시설에는 간단한 운영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IT나 OT는 환경적으로 기업의 목표와 전략이 굉장히 다릅니다. 목표와 운영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안 통제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환경에서는 잘 고려되지 않는 안전, 그리고 보건 환경과 관련된 경영 이슈는 OT 시스템에서는 운영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OT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OT 시스템의 설정값 등에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무결정 훼손 등으로 인해 안전, 보건, 환경에 피해가 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재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OT 환경에서는 IT 환경과 달리 보안 솔루션 적용이 어려운 산업용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OT 영역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CS OT는 5레벨의 컨트롤 시스템 아키텍처, 5레벨 컨트롤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용해 피지컬 프로세스인 레벨 0부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인 레벨 5까지 단계별로 분류하고 레벨 0부터 3까지는 OT 영역, DMZ를 포함한 레벨 4부터 레벨 5까지를 IT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가 보안이 어려운 이유는 TCP/IP가 아닌 제조 설비, 전용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TCP/IP 기반의 IT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RTOS 등 인베디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제어 설비에 탑재되어 있어서 보안 소프트웨어가 추가 설치돼 고성능의 IT 보안 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OT, 생산 설비의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으로 사후 보안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성이 강화돼서 보안이 이제 내재화돼서 주기적 생산 설비 도입이 어렵다는 점,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보안을 전담할 수 있는 보안 인력이 또 투자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스마트 팩토리 보안의 어려운 점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OT와 IT의 보안에 대한 시각이 다른 점하고 사후 보안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내재된 설비의 도입 어려움과 보안 담당자가 없다는 점이 스마트 팩토리 보안의 어려운 점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안 위험 어떻게 국내에서 대응하고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운영 기업과 보안 업계 간의 매칭을 통한 맞춤형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OT 환경을 이해하고 IT 보안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 보안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보안 기업과 스마트 팩토리 운영 기업 간의 매칭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국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마트 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정보 보안 운영 정책 및 절차, 자산 관리,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의 보안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요구 사항과 스마트 팩토리 구성 요소를 매핑해서 보안 감사를 위한 준비 사항 및 착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 내재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간 스마트 공장 보안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조 보안 전담 기관이 또 설립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보안 부분이 반영돼서 보안 내재화 및 사후 보안이 촉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또 제조보안 전담기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구분된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악의적인 활동을 했다, 도청을 했다, 물리적인 공격을 했다, 또한 고장과 오작동을 했다, 정전, 위법, 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보안이 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이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제어 영역 OT 대상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서 보안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선제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보안을 내재화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대비책을 마련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입니다. OT와 IT의 결합, 스마트 팩토리 컨버전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전한 공장, 목적에 맞는 공장, 무선 기술, 글로벌 공장, 표준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그리고 엔드투엔드 보안, 네트워크 자동화까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의 시대입니다. 단순한 생산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요.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주문과 생산, 그리고 검사, 재고 관리까지 모든 영역,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자동화로 이어지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지 다음 장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중국, 독일, 일본, 대만까지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업, 그러니까 IT와 OT가 융합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뿐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에서 자동화가 시작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5G와 인공지능, AR, VR, 메타버스, IoT, CPS 이런 기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가 소개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한 업체나 하나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는 없고 IT, 정보기술과 OT, 운영기술이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이 통합되어만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로 OT 분야의 업체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솔루션 업체, IT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역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자재,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OT 영역에 탄탄한 OT 영역의 기초를 쌓아서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제조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공정의 자동화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AI, IoT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디지털 트윈, CPS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만약에 거기에 자산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없을 때는, 갖추지 못했을 때는 관련 업체 인수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T와 OT의 결합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IT와 OT, OT와 IT의 매끄러운 결합이 필요합니다. IT는 특성이 발전 속도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탄탄한 OT 분야의 기술력 위에 발빠른 IT, 트렌드한 IT를 얹을 때는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대응력을 가지고 탄탄한 것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가진 독일은요, 2010년 전통 산업과 IT 시스템을 통합해 생산 공정의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정교한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했고요. 2030 비전 포 인더스트리 4.0을 G2 대비 글로벌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 계획을 2012년에 수립했고요. 첨단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 인프라 구축,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을 2018년에 세웠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 산업 부분에 걸쳐 첨단 제조업의 미국 리더십 확보를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바이든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 의제 2020년도에는 자국 제조업의 혁신을 목표로 대학,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연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분야의 제조혁신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재흥 전략 2015년에 과학기술 혁신,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강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사이어티 5.0으로 2017년에는 5대 전략 분야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선정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디지털 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 DX 추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개발하려고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중국은 그럼 어떨까요? 2015년 중국 제조 2025라는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제조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서 단계별 제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전통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제조를 실현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스마트 제조 정책 백서를 펴냈습니다. 선진국과의 스마트 제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2018년에 발표를 했고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5G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략을 2019년에 펼쳤고요. 5G를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 혁신 및 5G 솔루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AI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 혁신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5G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의 정책 동향이었습니다. 앞서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정책 동향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끝으로 국내 STEP 및 미래 분석 방안을 살펴보고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 어떤 것들이 잘 될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아이템들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STEP 및 미래 분석 방안입니다. 사회, 기술, 경제, 생태계, 정책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STEP는 현재와 또 2020년 그리고 미래 선도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S, Society, 지금은 고령화 사회 진전과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특성의 기호를 반영한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B,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초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제조기업의 생산성, 효율성이 하락되겠죠. 개인 특성과 기호가 제품 수요로 직결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용자 참여 및 혁신형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선도 방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 활용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제품이 부합되는 분산, 유연한 지능형 제조 시스템 개발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인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as is. 현재에는 일부 대기업, 일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형 제조, 대체 중심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요. 5G, 5G 플러스 기술이 일부 기업에서만 이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To-B, 2030년에는 어떨까요? 기업 제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기반의 제조 로봇의 지능이 강화될 것이고요. 원격 제조, 협업 제조를 위한 6G 기술이 활용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 선도 방향 역시 첨단 제조 IT 융합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조업의 데이터 로보틱과 인공지능 로봇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이코노믹스. 현재는 고용 대체나 고용 성장이 제한된 경제 등장과 제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일부 제조 공급망의 차질이 발생하고요. ESG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30년에는 어떨까요? 창의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성장과 제조업에서도 일자리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서 공급망이 제조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과 모든 제품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 신뢰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선도 방향은 따라서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정밀, 첨단, 창의, 제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을 강화한 제조 공급망 연계 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업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팩토리 설계가 따라서 필요할 미래의 선도 방향입니다. 다음 2. 생태계입니다. 현재는 제조업의 지식 서비스가 사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강력한 협력 구조가 연계되었고요. 3D 제조 분야에 대한 높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또 융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 서비스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한 개인 제조 시스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D 제조 분야에 대한 국내 철수 및 해외 이전에 대한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미래 선도 방향은 지능형 제조 시스템을 활용한 신제조 시스템 육성 산업이 융합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개인 생산을 지원하는 설계, 제조, 관리, 유통 시스템을 거점 지역에서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3D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로봇 일도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미래 선도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입니다. 현재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부장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는 그럼 어떨까요? 제조업에서 탄소 절감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강화되고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선도 방향은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업이 육성이 많아지겠고요. 탄소 중립형 제조 설계, 모니터링, 저감 시스템 구축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STE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 팩토리 50개 미래 후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라든지 CPS, XR 기반, 또 지능형 로봇과 인간의 협업, 이런 각종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스마트 팩토리에 13개 유망 서비스를 이제 꼽아봤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스마트 팩토리 13개 유망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지능 기반 실시간 개인 맞춤형 주문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율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주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협업하는 지능형 자율 공장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지능 제조 모듈 가변형 시스템이고요. 네 번째는 소비자 콜라보 메타버스 가상 설계 제조 공장입니다. 그리고 숙련 경험 모사형 제조 공정 고도화 기술이고요. 여섯 번째는 고숙련 직무 교육 및 공정 가이드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장 내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이고요. 여덟 번째는 작업자 특성 맞춤형 웨어러블 증강 슈트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능형 위해 예측 및 안전 강화 기술이고 열 번째는 위험 환경 대응 원격 공정 로봇입니다. 11번째는 탄소 인터넷 기반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이고 12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 보안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능동형 공급 체인 예측 및 대응 시스템입니다. 미래 스마트 팩토리 13개 유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13개 유망 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며,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 기업에 도입되었을 때 기업에서 나의 업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었을 때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는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